자,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 문학의 기능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단은 이런 문학의 본질이 있고 거기에 두 작품을 다룬다, 그죠? 배를 밀며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성남풀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어부사시사가 있고 소설가 구부시 일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목은 문학의 기능과 원리인데 소단은 이런 문학의 본질이고 두 번째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야.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철이 좀 안 맞아요. 이 두 가지를 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기능과 원리는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2쪽에 가보면 학습 목표가 있네요.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점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우리는 하잖아, 왜,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막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 버렸네. 그렇죠? 자,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이끌기. 우리는 왜 문학 작품을 읽을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고,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문학의 기능 중에 미적 기능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문학이 원래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고 하잖아, 왜? 그게 바로 미적 기능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학은 세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됐죠. 이는 서로 다른 거죠. 우리 문학은 세계를 인식한다는 게 바로 인식적 기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잖아, 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맞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 인식적 기능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은 뭐가 돼요?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이거잖아, 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떼어놓으려면 명확하게 떼어놓지, 뭐, 이거 어중간하게 붙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이끌기에 가보면,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배를 매며를 감상하며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미적 기능. 이게 뭐라 했어요, 아까? 미적 기능이라 했잖아. 미적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성남풀립을 감상하며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이해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가보면 작품 설정의 취지를 보니까 이 작품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왜? 갑자기 뒤에 배에서 뭐가 줄이 달려오잖아요, 왜,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운명적인 거라잖아요, 왜, 그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 시다. 이래 있죠. 우리는 이미 배를 매며 예전에 하지 않았나? 1, 2월 할 때 했고요, 그죠? 이 작품은 배를 매며고, 그죠? 똑같이 장승남의 시에 보면 배를 밀며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별에 대한 이야기죠. 배를 미는 행위를 이별에 하는 행위로 그리고 있고, 맞죠? 그래서 배를 밀고 나면 뒤에 뭐가 남아요? 물이 살짝 꺼지면서 흔적이 남잖아요, 왜, 그죠? 그걸 통해서 이별의 아픔, 상처, 이런 이야기로 이어가잖아요, 왜? 맞죠? 제일 마지막에 배를 밀면 뭐가 돼요? 어디로 갑니까? 그 뒤에 그렇게 상처를 남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에서는 그러고 난 뒤에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나를 성숙시킨다,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시가 마무리되잖아, 왜, 그죠? 그게 배를 밀며라는 시고, 이거는 배를
매며라는 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셋째 줄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형상함으로써 이런 걸 뭐라 그래? 아니 이런 주관적 관념을 구체화시킨다 하죠. 주관적 개념 또는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주관적,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뭐 하는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보편적 감정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배를 매며의 형식적 아름다움과 비유적 표현을 통한 형상화 과정을 파악하고 감상한 활동을 통해 문학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문학의 기능이 바로 뭐라고? 미적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예. 장승남이라는 분은 옆에 보면 알겠지만 절제된 시어로 내면의 깊은 서정을 보여주는 시를 썼고 이미지의 탁월한 구사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죠. 대표적인 작품이 배를 밀며. 이해됐죠? 배를 밀며도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집에서 찾아보라는 이야. 우리는 배를 매면은 이미 해봤잖아. 왜? 배를 밀면을 보라는 겁니다. 14쪽에 이 작품은 내용 전개 방식이 뭡니까? 유추입니다. 유추. 그죠? 그러니까 배를 매는 과정을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빗대어 설명하잖아요. 왜? 그죠? 그렇죠. 유추의 전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특징에 보면 유추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과정은 배를 메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 읽어보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그렇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그 보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이게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오잖아요. 왜? 그죠? 우연히 날아온단 말이죠. 우연히 갑작스럽게. 맞죠? 이걸 좀 그렇다는 말로 바꾸면 운명적인 것이 따지보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시적 화자가 나다. 그죠? 근데 나는 하고 나서 뛰어가 연결이 어디에 돼? 사실은 나는 뛰어가 이래야 되잖아. 왜? 그죠? 의도적인 행간글침이 있죠. 행간글침이 있습니다. 밧줄이 날아와 이 시는 상징적 시어를 잘 봐야 됩니다. 시어의 상징성 아시겠죠? 다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밧줄의 의미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이라고 되어 있잖아. 왜? 그죠?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이 돼 있잖아. 왜? 그죠? 이 배가 바로 뭐가 돼? 사랑하게 될 대상이거든. 그렇게 되면서 내가 그 밧줄을 잡고 배를 매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인연이 맺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맨다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재밌죠? 현재형으로 쓸 수 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이것도 현재형으로 쓸 수 하고 있다. 그죠? 그죠? 현재 시제에 쓰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조금 더 생동감 있으면서 현실감 있어 보이잖아. 왜? 여러분들 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봐도 있잖아요. 현재형 시제를 많이 씁니다. 그 사실감을 부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1년은 배를 메어본 경험 한번 틀립니다.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 우연히. 그 왼쪽에 보면 빠뜨린 게 수업의 포인트 있죠? 그거 보면 배를 매는 과정과 사랑의 과정을 유추관계, 그죠? 파악하라고 되어 있고 사랑의 본질에 관한 시적 화자의 깨달음과 정서 및 태도 이야기, 시의 상징성 의미 파악하게 되어 있잖아. 맞죠? 상징성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후미져서 고요하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호젓한 부둣가니까 뭐가 돼? 아직 사랑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그 호젓한 상태에다가 부둣가가 이제 어떻게 돼?
사랑이 실현되는 어떤 공간, 맞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둣가에 우연히, 이 우연히가 1년의 1, 2행이죠. 예, 과 연결됩니다.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됐습니까? 우연히 자연스럽게 그리 됐다는 뜻이죠. 운명적으로.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또는 운명적인 속성을 지닌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1년에 대한 설명처럼 보이잖아요. 왜? 맞잖아요. 1년은 배를 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2년은 사랑이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5쪽에 가보면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이 돼 있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배를 매게 되는 것 하면 이제 뭐가 돼? 사랑이 맺어졌잖아. 왜? 맺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와 내가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야. 따져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상이나 뭐 온갖 것 있잖아요. 그죠? 온갖 것을 함께 나눈 것이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주변 환경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걸 여기서는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그 의미라고. 그래서 위에는 설명이 없지만 위에는 그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 주변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사랑에 맺어지면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됐습니까? 모든 게 바뀌잖아요. 왜? 그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이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빛 가운데 배는 울령이며 온종이라 떠 있다는 것은 뭐가 돼? 어떤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환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그게 좀 울렁울렁한 느낌인가 봐요. 그 설렘, 기쁨, 경이로움, 맞죠?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온종이 울렁이며 떠 있는 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시 자체는 막 아주 했기 때문에 복잡한 건 아니죠. 그죠? 다시 작품 개관에 가면 제재는 배를 매는 일이면서 성격은 사색적이고 비유적이라는 말도 있고요.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다 라고 되어 있고, 특징이 보니까 세 번째 거 사랑이란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추에 의한 시상전개라고 15쪽에 왼쪽 표를 보세요. 되어 있는데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죠? 라고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에 보면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고요.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됐다는 뜻이고, 배는 울령이며 온종일 떠 있다는 것은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설렌다. 그죠? 이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서 태도가 들어있긴 한데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조라고 하는 것은 사색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죠? 태도는 바로 뭐가 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그냥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태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6쪽에. 시 자체에 대한 이해니까, 그죠? 그대로 쭉 보면 될 것 같고, 양가로 이번에 시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죠? 배는 사랑이 될 대상, 사람, 이런 뜻이고, 밧줄, 인연, 부둣가, 사장이 찾아올 공간, 이런 의미고, 그죠?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지 이야기해보자. 빛 가운데 배는 울릉이며 온종이로 떠있다. 쭉 눈으로 따라 빨리 보세요. 안 읽습니다. 17쪽에 이제 이게 학습 목표와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학의 미적 기능이잖아. 맞죠? 미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리듬감 맞죠? 운율로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비유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어떤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도 확인 못할 건 아니죠, 그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적 기능. 근데 상징은 미적 기능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왜?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리듬감과 비유 관계만 제시했겠죠.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소리도 없이 발도 없이 반복되었잖아. 그 다음에 맨다, 닿는다, 그죠? 니은다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받는 것, 되는 것, 메어진다는 것, 뭐뭐 것 반복되죠, 그죠? 구름과 빛과 시간, 먹과 함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왜? 3년과 4년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보니까 일단 반복은 리듬이죠. 시에서의 반복은 리듬감, 맞죠? 리듬, 그다음에 강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구조로 보면 사랑이라 뭐뭐 하는 것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이는 유사한 통사 구조 또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이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나타난 비유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은 운명적으로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이래 있죠. 그죠? 다르게 말하면 우연성이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밧줄로 배를 매는 것은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제일 마지막은 사랑이 맺어지면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제와 이 문학의 미적 기능과 관련해서 감동을 주는 까닭은 뭐냐? 갑자기 찾아온 사랑과 그 심정을 적절한 비유, 리듬을 통해 형성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라는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답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은 그렇게 내려지는 거니까. 맞죠? 조심해야 됩니다. 답 쓸 때. 18조에 가보면 백석의 백화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죠? 자작나무죠. 이것도 전에 우리 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답을 내려가겠습니다. 양가로 1번.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아름다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정서적 미적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되어 있네, 그죠? 자, 위에 보면 시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사에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오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 가치, 단샘이 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감각이 숨어 있죠. 그죠? 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청각적 심상도 있고 미각적 심상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뭐뭐도 자작나무다. 됐습니까? 그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답을 보면 시행 끝에 특정 시구를 반복 배열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답했네, 그죠? 작품 개관을 보니까 주제는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특징을 보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성격에 예찬적이라는 말은 없네. 자연 친화적이다, 그죠? 자연 친화적.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말도 있네요. 넘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수필입니다. 이문구 작가가 쓴 건데 이문구 작가는 우리 소설로 유명하잖아요. 왜 그죠? 이런 수필도 썼습니다. 이 작품 설정의 취지를 보니까 이 작품은 풀독이 뭔지 알죠? 예, 풀밭에 가서 있으면 막 올라오잖아요. 왜? 피부가. 예, 풀독이 올라 고생했던 글쓴이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핵심어가 이 설정 취지 보면 다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성남 풀립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담은 수필입니다. 그럼 인간 중심적인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자연 친화적 이런 말이 있겠죠, 그죠? 자연적, 인위적. 이 작품은 보면 자연적이란 자연스럽게란 말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자가 스스로 자자에 연자가 그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자연스럽게, 자연적 이런 말의 의미를 알아야 이 작품 이해할 때 좀 좋습니다. 어쨌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글쓴이의 이러한 태도는 독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라 돼?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죠. 인식적 기능.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정립한다. 이게 뭐예요? 윤리적 기능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는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쪽을 가겠습니다. 수업의 포인트를 보니까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자, 작품 제목의 의미와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하자, 타인과의 소통의 측면에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씩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성난 풀립이잖아. 왜 그죠? 우리는 풀독 오른다 했는데 보통 풀독 오르면 내 몸이 풀독이 올라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왜 그죠? 근데 풀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풀립이 성이 났다. 이렇게 하면 나는 풀독 올라서 하면 누구 중심 본 거야? 인간 중심 본 건데 그죠? 풀립이 썩 나서 하면 누구 중심 본 거예요? 풀립 중심 본 거잖아. 왜 그죠? 자연 중심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목에서 그렇겠구나라고 예측해 보면서 넘어갈 수 있다. 그죠?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 인용이죠.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인위적이지 않다는 말이 되잖아.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인위적이지 않다. 연결이 잘 안 되지 않나? 말이 어렵죠. 그죠? 자,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또 인용이죠.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할 때는 이제 예가 나오죠. 그죠? 맞잖아요. 설명 방법상 예시가 됩니다.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거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예시죠. 그죠? 다 인용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거야. 주체 누가? 자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이 모르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죠? 자연 속에서도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사람이 개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쓸데없이 딴 이야기라서. 자,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맞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의 본성은 이렇다라고 인식해라 이 말이죠. 그죠? 중간에 가볼게요.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이건 비슷하네 내 생각하고.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 한다. 이걸 뭐예요? 잡풀이라 생각해서 농부의 인식이죠. 농부의 인식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 되고 목조 되고 그럼도 되면서 그죠?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아전인수를 하잖아. 그죠? 이거는 경강부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뭐란 거야?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하는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다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잡풀의 입장이죠. 심지어는 잡풀로 대비되는 그죠? 그네들의 입장. 농부들이 생각할 때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 뭐 말인지 알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야? 너무나도 성에 안 찬다는 거죠. 맞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러움이 있단 말이죠. 서러움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나는 이제 자기 경험이 나오겠죠.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 뽑고 베고 했다. 그리 되면서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끓기더니 이었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어쨌든 그리 됐다. 이 자기 경험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표현에 보면 네모에 뭐가 돼 있어? 그렇게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그리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세요. 네모. 인간의 쓸모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어 인위적으로 뽑히고 베인 풀잎이 성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서? 여기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볼 건지. 그래서 약국에서는 이런 피부염이라고 해서 약과 뭐 이런 걸 줬는데 사실 가라앉지 않거든? 누구네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라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돼? 병원을 찾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뭐란 거야? 인위적이란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두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게 하겠다. 낫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옆에 보면 여러분들 설명이 있을걸? 오늘 옆에 설명 보세요. 글쓴이가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을 끝내 찾지 않은 까닭에 대한 설명 보세요. 잡풀을 억지로 뽑으려 했던 인간 중심적 생각 때문에 풀독이 올랐음을 깨닫는데 그러니까 성이 난 풀잎이라 했겠죠. 그죠? 그래서 풀독의 상처를 약이나 주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지 않은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 왜? 맞죠? 일반인들이라면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일반인들은 뭘 하겠어요? 나한테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으면 될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끝에 가보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험에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맞잖아. 이 위에 보면 성인남 풀립 이 네모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한갓 개우 잡풀일 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다. 그죠?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듯 해서 실제로는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잖아. 그죠?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까? 글쓴이 인식 변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잡풀은 필요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했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의 인간 중심적 사상이란 말이야. 이기주의적이고, 맞죠? 그랬는데 풀독이 오르고 난 뒤에서 인위적으로 헤아리는 대상에 반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타주의적인 사고, 생명 존중 사상을 갖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보면 주제는 뭐가 돼?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되어 있고요. 특징에 보면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고, 다음에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해서 내용의 효과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쪽에 가보면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뜻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 작품에서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의진한 노력과 무관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 것.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는 입장이다. 맞죠? 성난 풀립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에 가서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생각해보자. 잡풀을 바라보는 농부나 나의 관점을 비교해보자.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라서
읽질 않겠습니다. 예시답 이런 게 보면 되고요. 자, 우리는 활동이 지도 방안을 보겠습니다. 농부와 나가 자포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글쓴이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해 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성찰한 내용이 바로 뭐가 돼요? 양가로 2번이 되겠죠. 타인과의 소통을 한 측면에서 주제를 정리해서 마지막에 그 느낌을 보자 이거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다음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작품은 또 오봉옥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등불. 이 제목을 통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등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나요? 응? 어떤 길잡이 이런 것밖에 없잖아. 제목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개미 2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 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 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우와, 이 반전이네. 맞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라고 던지면서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지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환해집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죠?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3년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안 나와도 되는데. 맞죠? 앞 두 개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되니까 등불의 의미가 확 와닿는다. 그죠? 더군다나 여기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반복되니까 리듬감이 형성되기도 하면서 있잖아요. 뭔가 경이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뭐 존중받아야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시답에 보면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아이에게서 배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는 그 타자를 바라보는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문학 작품은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걸 한다.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생명 존중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24쪽. 문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는 겁니다. 자,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사상이 뭔지, 감정이 뭔지, 언어로 표현한단 말이 뭔지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가서 우리는 평소에도 문학 작품을 읽는다. 도대체 무슨 까닭을 읽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을 읽는 것일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문학의 기능이죠. 그죠? 뭘까? 궁금하네.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거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첫째다. 진짜 그래? 또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잘 알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삶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뭘 말하기 위한 거예요?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 구체적인 모습이 25쪽에 있죠. 그죠? 됐습니까? 25쪽에 있는 게 바로 문학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정서적, 미적,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지닌다. 이 돼 있다. 그죠? 그 정서적, 미적 기능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 왜, 그죠? 그러면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아름답고 탁월한 언어 표현을 보며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과 즐거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인식적 기능, 쭉 눈을 읽어보세요. 그럼 윤리적 기능.
문학을 설명하면서 소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니까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위에 보면 셋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작가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문학적 요소를 조화롭게 배열하여 작품을 창작하는데 이 문학적 요소가 바로 뭐다? 내용과 형식이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질문 볼까?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맞잖아. 결론 그건데, 그걸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어부사실사는 충분히 끝낼 수 있겠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윤선도, 그죠? 85까지 살았다 돼 있죠. 그 시절에 65세의 보길도에 갔다 했으니까 인생은 긴 거죠, 그죠? 그 당시에 65세 때 좀 갔으면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 당시에 생각한다면, 맞죠? 근데 85세까지 살았으니까 보길도에서 한 20년 더 살았다 볼 수 있죠, 그죠? 왕처럼 살았다 하니까. 그래서 사계절의 흥취를 주나주동 각 10수씩, 그죠? 40수에 거쳐서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고, 사계절의 각 계절의 10수는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읊고 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세속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며 자연과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경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언어의 조탁이 뛰어나다. 뭐야 이거? 시문학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죠? 언어의 조탁이 뛰어나며 특히 우리말과 한자의 세련된 혼용이 두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 작품의 내용 및 주제, 그다음에 시조의 형식, 시조의 기본 형식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형식,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수사와 아름다운 우리말의 표현 등 그 문학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작품의 표본으로 선정할 만합니다. 이때 어부는 가어응이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여러분들 이게 어부사이사가 실려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문학이나 국어 교과서에 있잖아요, 그죠? 작품이 많은데 그 제목만 어부사이사지 실제로 실려있는 작품은 다릅니다.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가 실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수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춘사 1, 하사 2, 추사 2, 뭐 동사 4 이 네 작품 실려 있잖아요. 왜 그죠? 다른 데도 추나 추동 실려 있긴 한데, 그죠? 꼭 이 순서대로 실려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0수를 다 보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다양한 작품을 다뤄본 게 맞습니다. 어부사에서. 자, 춘사를 보는 김에 그 시조의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보세요. 염구가 있다. 그 종장 첫구 시작 부분 있잖아요, 그죠? 첫 음보, 어절이 뭐가 돼야 돼요? 어절이라고 이야기 맞나? 종장 첫구의 첫 음보, 맞죠? 첫 음보가 보통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 뭐 감탄사나 이런 거 시작되면 저기 있잖아요, 그죠? 삼음절로 시작되는 경우 많잖아요. 왜? 거기서 벗어나 있죠? 예, 그게 있다. 혹시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종장 첫구 자체가 좀 짧죠, 그죠? 우리가 3543으로 가잖아요, 왜? 그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뭐 없나? 이 자체만 보면 한 그 정도 찾을 수 있겠다, 그죠?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뭐 우리가 다 배워서 알 겁니다만은 그 염구도 서로 다르죠, 그죠?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뱉더라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이거는 각 연마다 다릅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지국총, 어사와는 모든 수에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비교되냐면 정지용의 향수에, 그죠? 그것이 차마 꾸맨들 이치리야 하는 거 많이 비교되죠,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성어가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 조합되어 있는 거잖아. 왜? 노젓는 때 나는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소리에다가 노젓는 사람이 힘겨움. 뭔지 알겠죠? 그런 음성이 두 개 섞여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소리고. 그것이 그래 되면서 이 작품은 나중에 연구에 대한 어떤 설명이 뒤에 넣을 텐데. 예, 학습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또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31쪽에 볼게요. 그래 되면서 지국총 의사화는 시상 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하면서 시적 화자의 홍치를 북돋는다 돼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의 변화를 주어서 시적 분위기를 살린다 돼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향수에 그것이 차마 꾸민들 일치리야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그 마지막 연마다 그 후렴구가 반복되긴 하는데 그거는 시상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집약시키는 데 효과가 있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어디에 강조했어요? 흥치를 북돋는 데 강조점이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후렴구라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뱉더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뒤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항에서 정박까지 그죠? 의 시상의 흐름을 정연하게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이런 설명하죠. 이 나중에 또 양가로 3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앞개에 안개 걷고 여러분들 그 고전 시간은 우리가 물론 뭐 금요일에 이제 고전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때 내가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전 시간은 이제 무조건 제대로 해석하고 넘어야 돼요. 아시겠죠? 고전 시간을 뭐 어슬프게 뭐 대강 해석하면 안 돼요. 시험에 넣으면 꼭 해석해야만 알 수 있게끔 시험에 넣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전 산문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죠? 근데 고전 시간은 꼭 다 알아야 됩니다. 앞개 이래죠, 그죠? 앞포구 이런 뜻이잖아. 왜? 앞개울, 앞포구. 안개 걷고 뒷매에 뒤쪽에 있는 산에 해가 비치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뱉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뱉띄워라. 그 밤물은 거의 뒤고 남물이 밀어온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무슨 뜻입니까? 밤물은 이제 빠지고 남물이 밀려온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썰물과 민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지국총 의사와 강촌 온갖 꽃이 먼빛이 더욱 좋다 이랬죠. 그래서 이 시는 어부사이사는요 시어 중에 특히 계절감 나타내는 시어 찾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봐놔야 됩니다. 맞죠? 그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중에서 이 부분은 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봄의 계절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갖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제 교사용이니까 지금 다 동그라미 쳐두고 있잖아요. 왜? 이 동그라미 쳐둔 내용이 다 뭐가 돼? 계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강촌의 아름다운 봄 풍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보면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이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예쁘나, 그죠? 경치가 좋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잎에 밥 싸두고, 그러니까 이 문법 보면 연잎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처소잖아요. 처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소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조사가 아이나 의가 붙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의가 붙었겠죠. 히읗 종승체언이겠죠, 그죠? 연잎에 싸두고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겠다는 거야?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겠다 이 말이잖아. 맞죠? 이와 관련된 것이 안분지족이라 돼 있죠. 또 다른 말 뭐가 있어요? 단사표음이란 말이 있죠. 예, 그런 말이 똑같습니다. 단사표음. 청약 1번 써있노라 이래 있죠. 삭가집니다.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이래 있습니다. 비옷이죠. 그러니까 이 계절이 언제란가 알 수 있어요. 여름이란가 알 수 있죠. 무심한 백구는 무심하다 욕심이 없다 이 말이죠.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이래 있죠. 뭐하는지 알겠습니까? 나와 백구가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되어 있나? 자연과 시적 화자가 하나 된 물화일체 경지를 나타낸다. 물화일체 같은 말 뭐가 있어요? 물심일려 맞죠? 물심일려라 하잖아. 왜?
또 뭐가 있어요? 주객일치, 자연친화 이런 말이 다 서로 연결되죠. 그래서 물화일체된 어떤 삶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29쪽에 가보면 수국에 가을이 드니라고 돼 있죠. 수국, 뭐 보길도에 대한 말이겠죠, 그죠? 맞잖아요. 수국이니까 바다가 될 것이고,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어떤 뜻일까? 풍성함, 여유로움 이런 뜻이죠, 그죠? 만경징파의 설같이 용려하자 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려한다는 것은 여유 있게 즐기자는 말이잖아. 왜? 그죠? 용려하자 이런 뜻이고, 설같이는 실컷 이런 뜻이잖아. 왜?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경징파는 옆에 설명 보면 알겠지만 한없이 넓은 바다나 호수의 푸른 물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실컷 여유를 느끼면서 즐겨보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 왜? 그렇게 하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을 돌아보니 속세죠. 그죠? 속세를 돌아보니 뭐가 더 좋다. 무슨 말입니까? 속세를 멀리한다. 그만큼 자기는 이 속세를 떠난 이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다? 만족해하고 있다.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 이런 노래 우리는 강호한정가를 하잖아. 왜? 그죠? 강호한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사는 어부의 즐거운 삶 또는 뭐 속세를 떠난 자연에 응가하는 즐거움 이런 말이죠. 그죠? 응가하는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인데 간밤에 눈 갠 후에 눈이 그친 후에 경물이 달라지죠. 눈이 왔을 때와 눈 그치고 난 뒤에 맞죠? 경물이 달라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겠죠. 앞에는 만경유리, 유리가 뭘까? 바다죠, 그죠? 맞잖아요. 유리처럼 맑고 평화로운 바다, 만경유리 이렇게 표현했을 거고, 뒤에는 천첩옥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눈 덮인 산이잖아요. 왜? 그래서 눈 덮인 산하고 푸른 바다를 대비시키고 있죠, 그죠?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아요? 그 푸른색 이미지와 흰색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잖아요, 왜? 그죠? 선경과 불경과 너무나 경치가 좋으니까 이 신선의 세계인지 불교의 극락 세계인지 인간이 아니다 이 말하고 있죠. 선경과 불경과는 어떠한 거야? 이상세계를 뜻하잖아. 왜? 그죠? 이상세계잖아. 왜? 지금 내가 있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고 인간은 말은 뭐가 돼? 속세죠. 그래서 인간 세계와 이상 세계가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덮인 겨울 강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석되죠. 그죠? 예. 저 위에 보면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것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연구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니까 똑같이 말이 반복되니까 그때 가서 하고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앞에 주제와 연관이 있잖아요. 왜? 그죠? 수업, 학습 목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연에서 즐기는 흥취와 여유로움이 나타나 있는데 형식도 역시 어떤 거야? 기존의 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왜? 형식에서 자유로움이 있듯이 내용도 어떤 거야? 자연에 즐기는 흥취와 여유로움이 있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떤 거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연 속 삶의 흥겨움이라는 내용을 연시조와 염구라는 형식에 유기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해했습니까? 형식의 파괴가 일어났다. 아까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의 일반 형시조와 다른 점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왜? 그게 형식의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식의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고 그것이 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어떤 흥취의 여유로움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격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서로 잘 맞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양가로 2번은 종장을 중심으로 시적 화자가 자연을 인식하는 태도와 정서는 이미 하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왼쪽에 보면 이끌기 플러스에 보면 강호 가도란 말이 있다. 그죠? 강호 가도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부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취미로 고기를 잡는 풍류기라 되어 있죠. 그죠? 가어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란 것은 결국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면서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다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31쪽에 목표학습으로 갑니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해서 활동을 해보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총 40수의 연시수라는 것도 좀 다른 점이다. 그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연구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 형식에 대한 설명인데 작품의 형식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답이 시조의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면서도 염구를 사용해서 형식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흥취라는 작품의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문학 작품의 형식은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왼쪽에 도움말 플러스가 있거든. 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봐두세요. 조흥구와 후렴구를 포함합니다. 조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흥을 돋운단 말이야. 흥을 돋우기 위한 구란 뜻이야. 어구, 알겠죠? 흥을 돋우기 위한 어구고, 후렴구는 그러니까 각 연에서 반복되는 뜻이잖아요. 왜? 맞죠?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후렴구입니다. 그걸 묶어서 여음 또는 여음구를 합니다.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한 10년도쯤 됐나? 이제 계절이 시간이 하도 많이 지나니까 내가 그 친구들 얼굴은 기억나는데 10년까지 안 갔겠다. 7, 8년 됐나? 그때 친구들이 수업 들어온 친구들이 자꾸 빠락빠락 우기는 거야. 나보고 여음하고 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랬거든. 여음의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후렴이나 종구는 그냥 여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아니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거야. 짜증나서 모의고사 문제도 내던 적이 있습니다. 보란 듯이. 진짜 아니 모르면서 자꾸 빠락빠락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끔 보면. 근데 여기는 이 작품, 이 책은 뭐 그도부터 한참 뒤에 나온 책이잖아. 그죠? 근데 요 도움말 플러스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친구들 이걸 봤으면 자기들 얼마나 미안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모르면서 바락바락 우기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쉽게 대화를 터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막 그렇게 바락바락 우기대. 자, 30쪽 가겠습니다. 이 작품도 우리가 했잖아. 왜? 1, 2월 했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에 의해서 행식과 내용의 연관성을 보자. 여러분들, 넘어가자, 그냥. 이 했다 생각하니까 예시다만 보겠습니다, 그냥. 자, 거기 보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정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여러분들 읽을 때도 주의해라 돼 있잖아요. 왜? 낭독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법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있죠? 기억납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먼 산의 청운사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여 청로의 눈에 비친 구름으로 시상을 집중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죠. 순수하고 맑은 느낌의 시어와 압축적인 리듬을 통해 탈속적인 자연의 전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상 전개 방식이나 운율, 시어 등의 형식적 요소는 작품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시답을 읽어보면서 이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는데 이것이 형식과 내용에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가 측면, 그죠? 이 발문에 의해서 좀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